앤드루 코모 주지사가 오는 발렌타인스데이를 기점으로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내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를 50% 이상 촉소하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코로나19 3차 부양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화당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제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일회용 백신의 예방 효과가 85%를 보였다는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 노바백스의 백신이 일반 코로나19와 변이 코로나19에 대해 89.3%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뉴욕시의 식당과 바 등 유식업소의 실내 영업이 오는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부터 수용인원 25% 이내로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코모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코로나 확진 사례와 입원율 감소를 언급하며 2월 14일부터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이 수용인원 25% 이내로 허용돼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을 제공하는 식당들은 주 저녁에 걸쳐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뉴욕주 북부의 레스토랑은 수용인원이 50%로 제한되어 있지만 아직 확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지난해 3월 실내 영업이 금지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12월 14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뉴욕시 식당들은 주지사의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며 추운 겨울을 맞아 그나마 야외 영업도 제한적이어서 테이크아웃과 배달에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식당과 술집이 폐업하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실내 영업이 재개되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1월 초 확진율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30개 이상의 우편 번호 지역에서 7일 평균 양손 검사율이 10% 이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급증했던 뉴욕주 전체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율도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매일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8,350명 이상이 입원 상태로 남아있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인구의 6%만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구 변종 바이러스도 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내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2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앤드류 쿠오모 주정부의 코로나19 요양원 사망자 축소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 보건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요양원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가 50% 이상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망자 축소의 주된 원인은 주 보건국이 사망자 통계를 낼 때 코로나19로 요양원에서 사망한 환자만 집계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사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보건국은 한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1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27명은 자택에서 13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주내 요양원의 약 10%인 62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 보건국의 통계에 잡힌 사망자는 1,229명이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1,914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주 보건국 통계보다 56% 더 많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요양원 사망자는 보건국이 발표한 총 8,711명이 아닌 13,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 사망자 가운데 최소 4,000명은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주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일부 요양원은 환자의 사망 직전에야 가족들에게 통보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자 각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 양성 확진자들을 받도록 지시해 수많은 노년층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 민주당 단독으로 코로나19 3차 경기 부양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빠르면 다음 주에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화당과의 합의를 원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으며 법안 규모 축소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은 1인당 현금 $1,400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공화가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과반인 50표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오는 3월 14일 전에 추가 부양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 걸림돌인 상원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공원이 무너지게 된다는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설득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 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초당파 그룹의 일원인 리사 머코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 행정부가 초당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협상을 요구했으며 백악관이 나서서 직접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 난제로 꼽히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간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36개 주에 사는 미국인들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방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의료시장을 운영하는 주들도 따로 특별 가입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연장을 거부했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5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늘 화두가 되었던 낙태를 옹호하는 국제단체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임신 중절 시술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을 철회한 바 있고 공화당이 배출한 조지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중절을 옹호하는 단체에 정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복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 중절 관련 기관에 연방가족계획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둘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작년 대선 기간 인종평등과 함께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했던 오바마케어 강화 또는 축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비용 구조에 세금 낭비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사보험 다양화와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바마케어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며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오바마 케어의 강화와 확대를 공약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1회 접종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최고 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9일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측은 오늘 오전 1회용 접종 백신 3상 임상 결과 중증 코로나19 예방에 66%의 효과가, 심각한 증세 예방에는 85% 효과가 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2월 중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전반적으로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는 낮지만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NN은 백신 효능의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접종 희망자들이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망설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의 백신도 코로나19 예방에 여전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신의 효과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국가별 효능 비율은 미국 72%, 라틴 아메리카 66%, 남아프리카 57%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95%에 달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10개월 동안 전 세계 8개국에서 4만 4천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3차례 임상시험을 실시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회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89.3%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코로나19와 변이 코로나19의 예방 효과를 통합해 나온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노바백스는 18세에서 84세 인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국 임상 3상에서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이번 임상 3상의 경우 참가자의 27%가 65세 이상으로 충분한 고령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가 일반 코로나19와 변이 코로나19의 예방 효과를 통합해 나온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일반적인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효과가 95.6%에 달했으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에는 85.6%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60% 예방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백신은 노바백신이 유일하며 일반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파이자, 바이오엔텍 95%, 모더나 94.1%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조 방법이 간단하며 2도에서 8도까지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습니다. 1회분 가격은 $16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이 노바백스 백신의 사용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은 주내에서 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 2명은 여행 이력이 없고 2사람의 감염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주 당국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움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주 의회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과 브라질발 변이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남아공발 변이 확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내 영국발 변이는 현재 뉴욕을 비롯해 최소 22개 주로 퍼진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70개국으로 번졌습니다. 남아공발 변이는 전 세계 31개국, 브라질발 변이는 8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남아공발 변이가 더 심각한 병세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른 변이에 비해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도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방접종의 순서에 대해서는 한국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예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장기 체류하는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순서에 따라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부터 백신 접종에 돌입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27일 국가 테러 경보 발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외국민 등 한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8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미 전역에 향후 몇 주 동안 높은 수준의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미 정부가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음모를 나타내는 정보는 없으나 현 미국 정부의 권한 행사, 거짓 정보로 인한 불만 및 이념적 갈등에 좌절한 개인들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폭력 선동에 동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외국민 및 동포들은 가급적 시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방문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911 신고와 함께 뉴욕 총영사관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포트 워싱턴 지역에서 흑인 강도에 피살된 56세 한인 장우영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한인 이민사회를 울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1시경 권총을 든 4명의 흑인 강도단이 장 씨의 업소에 들이닥쳐 총격을 가해 현장에서 사망케 했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장 씨가 업소에서 무장 강도를 맞닥뜨린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달 새 2차례나 권총 강도를 당했고 지난 2009년 11월에도 2인조 무장 강도에 본인과 직원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강도의 총을 빼앗아 총격으로 맞서 강도 용의자를 사살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직원을 구한 영웅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가 갑작스럽게 숨진 이후 장례식 비용 등을 비롯해 향후 생활비까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아내 장 씨는 남편이 떠난 슬픔 속에서 홀로 10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건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글을 올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10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며 헌신하시던 아버지의 비극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3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은 모두 6억 회 분량입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인데요. 여름까지는 집단 면역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백신 물량을 너무 독점한다며 국가 간 백신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풀리는 물량에 다행스러웠다가도 불공평한 부자 나라의 백신 사재기는 결코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의 열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